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일요일 윤석열 당선인이 이 경제팀을 포함한 1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새 정부의 경제부처에는 어떤 인사들이 자리하게 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새 정부 경제부처 인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의 추경호 의원, 금융위원장의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그리고 대통령 경제수석의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사들의 면면은 어떤가요? 일단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추경호 의원, 그리고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최상목 전 차관은 걸어온 길이 비슷합니다. 둘 다 행정고시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예. 행정고시 기수는 4기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최상목 전 차관은 29회, 그리고 네. 추경호 전 차관, 그리고 현 의원은 25회입니다. 4기수 차이인데 나이는 3살 차이고요. 두 분 다 기획재정부에서 소위 그 거시금융 라인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금정과장을 지낸 거시경제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를 오래 했는데 예. 현장에서 만나보면 두 분의 캐릭터가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일단 다 어찌 보면은 약간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작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예. 후배들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손발을 맞춰서 일할 때 모시기 어려운 상사지만 배울 점은 많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소통을 즐기고 활발하다라기보다는 정책의 디자인을 뚜렷하게 하는 그런 상사의 스타일이었고요. 예. 다만 이제 이른바 본인들이 손발을 잘 맞추고 있는 후배들과 라인을 형성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가끔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 그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와 이 두 사람만 그렇군요. 예.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정운찬 라인이라고 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그리고 과거에 국무총리를 지냈죠. 예. 정운찬 그 교수가 가지고 있는 시장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경제사령탑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경제 정책 기조에 이제 관심이 모이거든요. 아무래도 앞으로 차기 내각이 풀어야 할 경제 과제들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이 앞서서 강조했던 이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의원하고 그 최상목 전 차관은 둘 다 1차관 출신이거든요. 예. 기획재정부의 1차관 라인은 거시경제에서 물가와 성장을 담당하는 라인이고요. 2차관 아래에는 이제 예산실이 움직이면서 나라 살림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는데, 물가하고 성장을 관장하는 게 1차관 라인의 가장 중심적인 업무이고, 둘 다 그 경로를 걸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어찌 보면은 그 공직사회 꽃이라고 하는 차관까지 지내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정계로 가게 된 그런 케이스들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금정과장이라는 게 금융 정책과 거시경제를 동시에 들여다봐야 하는데 둘 다 그 자리를 지냈고요. 최상목 그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명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네.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정책국장, 그러니까 거시경제와 그 금융 전반을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물가 부분, 하지만 성장에 대한 노력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서울대 김소영 교수의 경우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학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했을 때 예.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총수요 진작 정책이지,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동안 꾸준히 자본과 노동과 기술의 투입을 통해서 성장성을 높이고 이걸 통해 공급을 늘려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학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슬림하고 또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게 윤 당선인의 구상인데, 이게 지금 반영된 것인지 현재 청와대 정책실의 일자리 경제 사회수석을 모두 폐지한다. 그래서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직 속의 민간합동위원회로 이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방금 뭐 경제수석의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언급되긴 하지만 이제 곧 앞으로 이게 폐지가 될 거라는 관측이 이어서 그렇다면은 지금의 청와대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김소영 교수가 예정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경제수석이 된다고 하면 네.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거고요. 네. 뭐 자리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일자리 수석이나 사회수석이라는 건 사실 그 명명을 하고 자리를 만든다는 건 그 시점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는 아마도 일자리와 사회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지만 그게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애둘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 상황판이 일자리를 늘려주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예. 다만 이걸 민간 합동위원회로 옮긴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고건 총리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아서 이른바 위원회 정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문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과 공이 책임을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가 되면 비판의 화살이 관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반반씩 책임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조직이 조금 더 그 목표 지향적으로 슬림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움직이게 될지 그런 모습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22개월 연속으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작년 같은 달 대비 흑자 폭이 16억 4천만 달러로 이제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가 장사를 못해서는 아니고요. 네. 수출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석유 제품이나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수출 실적은 대략 19.1%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장사는 잘 했는데 사들여야 하는 품목의 값이 크게 뛰었다. 그래서 장부상 이 흑자 폭이 줄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네. 같은 기간에 수입 품목의 그 금액을 중심으로 한 이 수입 품목의 어떤 수입하는 가격이 25.9%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우리가 내답한 건 19% 늘고 수입해야 되는 건 거의 26%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 수입폭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흑자폭이 줄어든 건데 수입액에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석탄 수입 금액이 171.7% 그리고 원유나 기타 그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는 데에도 60% 이상 돈을 더 치러야 했거든요. 예. 환율은 올라가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흑자 폭이 줄었다만 보시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장사는 잘했고요. 우리가 흔히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게 있고 네. 호황형 적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말장난처럼 예.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황형 흑자는 장사도 좀 줄었고 수입액은 그보다 더 많이 줄었을 때 장부상으로는 흐뭇하죠. 흑자가 늘어나니까. 하지만 그런 경제 구조는 건강하지 않고요. 예. 호황형 적자다. 지금 뭐 적자 상황은 아닙니다만 장사 잘했는데 일시적으로 수입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장부상으로 좀 불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은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에너지 가격에 반영이 돼서 장부를 좀 다시 쓰는 기회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늘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네. 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배럴당 지금 $100원 넘는 국제 유가가 앞으로 장기화되면서 혹은 더 올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가격이 이제 더 오른다면은 적자로 또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반면에 한국은행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 2011년에 배럴당 유가가 $100 위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흑자를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경제부 기자들이 주로 어떤 기사를 썼냐면 불황형 흑자다. 아, 장사를 잘했지만 수입 금액이 더 많이 줄어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최장기간 흑자를 유지하는 나라 축에 든다. 이런 유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없다. 경제의 이른바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기본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지금도 국내외 변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배부른 고민을 하는 축에 들어있다. 다만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경제 지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확실히 근데 22개월 흑자는 그래도 그렇죠. 좀 대단한 기록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조금 전 이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정부가 이제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했잖아요. 지금 그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 달에 반환 청구를 받게 되는데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금액으로 하자면 80억 원, 그리고 사람의 숫자로 하자면 대략 48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제도의 수혜를 보신 분들이 1,5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생지원금 받은 분 중에 인원으로는 3% 정도 되고요. 예. 이걸 통해서 지원된 총액이 8천억 원 정도 되니까 금액으로 치면 대략 1% 정도 그러네요.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데 이게 일시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걸 반납하셔야 되고 5월 청구서에 아마 카드 대금의 일환으로 청구를 받게 될 텐데 개별적으로 문자 같은 것들을 보내서 안내를 한다고 하고요. 뭐 주민등록 번호랄지 계좌번호랄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환수 대상자에게 이제 네. 통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청구가 되는 건가요?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서에 이제 금액이 기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나눠본다고 하면 80억 원을 48만 명이 나누게 된다. 대략 한 분이 16,000원 정도 청구를 받게 될 거거든요. 예. 카드를 사용했을 때 금액이 청구되는 그 방식으로 청구가 될 거고요.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하니까 혹시 이 정황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예.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예, 늘 그렇지만 이제 지원금 환수나 뭐 네. 지급 시기에 맞물려서 꼭 사기를 치려는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네.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